자, 이번에 2022년 첫 번째 시험이 서울시 시험이 이렇게 있는 적은 처음이거든요. 또 감사하게 공개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로 2022년 서울시 문제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공중보건에서 거의 여러분 거의 문제의 반이 뭐야? 거의 3분의 2가 1편에서 4편 사이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1편에서 4편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1권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올해는 사실 골고루 출제됐다기보다는 거의 앞에 질병관리, 역학, 환경 이쪽 안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뭐 출제 빈도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어차피 어느 하는 파트라도 소홀하면 안 되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어렵게 출제한 건 아닌데 공부를 조금 더 확실히 문제를 꼼꼼하게 잘 보는 사람한테 쉬운 거고, 문제 자꾸 잘못 읽거나 대충 읽거나 그러면 어려운 거야. 지문이 조금 길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주로 요런 시험 문제에서 약한 사람들이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생각하는데 생각을 못해. 시험장 가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문제 풀 때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냈고 이렇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되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어만 보고 답을 찾아버리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주의해야 되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사실 이번 시험이 어려울 수가 있고, 공부를 조금만 더 꼼꼼히 했거나 내가 차분하게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다라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의 발전사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것, 제가 공중보건 발전사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시기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거를 먼저 크게 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중요한 연도들 알려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연도를 알려드린 게 콜레라 1800 존 스노우의 이거 문제를 보고 하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공중보건 발전사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세기냐, 여명기 초반이냐, 후반이냐, 황립기냐 이렇게 보통은 내는데, 이번에 출제자가 작정하고 헷갈리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연도를 강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콜레라 역학조사 언제? 1855년이었고요. 결핵균 발견 1882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1885년, 1882년이고, 근로자질병보호법은 1883년. 그래서 1855년, 1882년, 여기가 1883년. 이렇게 1, 2년 차이 가지고 시기 물어보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결핵균 발견, 광견병 백신 개발은 사실 파스테르가 1년 만에 딱 만들어냈겠어요? 아니잖아.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책마다 솔직히 좀 달라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광견병 백신 개발은 1884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재들은 1885년으로 되어 있는 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1880년 뭐 이렇게 나오는 데들도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작했겠지. 연구를 열심히 했겠지. 그래서 1884년은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해고요. 1885년에 그 백신을 실제 접종을 해서 어떤 예방에 성공을 했던 게 역사적으로 접종이 시행된 게 1885년이에요. 그래서 광견병 백신 개발에 대해서 1885년으로 나온 데도 되게 많아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서 정답을 1번으로 출제를 했어요. 좀 그래, 이렇게 문제 출제하는 건 정말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우리는 출제가 난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 광견병 백신 개발 연도는 제가 그닥 강조해서 얘기 안 해도 이것까지, 왜냐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잘 안 내겠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냈네요. 출제를 했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연도, 기억을. 근데 나머지는 제가 연도 중요하게 알려드렸던,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자,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데 옳은 걸로 잘못 고르는 그런 대참사를 만들면 안 돼요. 1차 보건의료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었고 시험 문제 정말 빈출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국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특성을 반영해야 안 해요?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 문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치료, 재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다 다뤄요 안 다뤄요? 다뤄야 된다라고 했어요. 농업, 축산, 식품, 산업, 교육, 주택, 공공 등 지역이나 국가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고자 전문의를 중심으로 무조건 오답. 전문의 나왔다 무조건 오답이라고. 치료 위주다, 전문의 중심이다, 의사 중심이다, 무조건 오답이다라고 했어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틀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 문제를 끝까지 다 안 읽었거나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헷갈렸거나 이 경우가 아니고선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978년에 헬스포 의료라는 의제를 가지고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하게 됐고 1차 보건의료는 이렇게 예방을 중점에 두고 적절한 기술 인력, 그래서 전문의 의사 인력이 아니라 이런 적절한 기술과 인력을 사용을 하고 쉽게 이용 가능해야 되고 원인 추구적인 방법,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거. 적절한 수가로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 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문제였고, 자, 3번 문제는 제가 찍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헬스플랜 2030에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건데 나오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 기본 원칙이 나온다라고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찍어드렸어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하고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한정 짓겠어요.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인데 그쵸? 요거는 아니고 보편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야 되고 국가와 지역사회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해라.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 지역사회 모든 정책 수립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보편적인 건강 수준 향상,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고 모든 생애 과정, 생활터에 적용을 해야 하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모든 부문에 연계, 협력해야 된다라는 6가지 기본 원칙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6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 6가지 사업 분과랑 분과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연결하셔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이에요. 정답은 2번이었고, 자, 3번 문제. 단면주사 연구에 대한 장점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희귀질병 연구에 적합한 것은 뭐다? 환자 대조군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연구 시행이 쉽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든다. 어때요? 단면조사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했고, 질병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시간적 선후관계가 어떻다? 불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도 적용할 수 있다? 단면조사는 연구 대상 집단의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요. 단면 연구는 그래서 특정 시점, 짧은 기간 동안에 시행하는 연구인데 원인과 질병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게 단면 연구다라고 했어요. 유병률 또는 노출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 연구의 장단점 보면은 다른 연구에 비해서 시행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경제적이다라는 거,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고요. 어떤 가설 검증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여러 종류의 원인의 관련성을 다 막 비교할 수 있어요. 많은 질병과
많은 요인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단면조사 연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유병률 조사라고도 했죠. 그래서 유병률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유병률 산출이 목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단면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일반 인구 집단에 일반화시킬 수 있겠다. 그 유병률을 이걸로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사나 규모를 모를 때,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보통 초기 연구로 단면조사 연구를 하게 되고요. 단점은 시간적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고 일정한 시점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질병, 희귀한 질병, 이항기간이 되게 짧은 질병, 이런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하는 시점에 환자가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어떤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대상 집단이 커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가 발생한다. 뭐예요? 내가 연구할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만 연구 대상이 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 같은 경우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한 바이어스를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라고 했고요. 발생률은 구할 수 없다. 발생률은 어떤 연구에서? 코호트 연구에서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에 기여 위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기여 위험도가 뭐예요?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에서 비노출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을 뺀 것. 그래서 발생률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위험 요인이 그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반대로 그 위험 요인을 제거했을 때 질병 발생의 몇 %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귀속 위험도라고도 했죠. 자, 코호트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 기여 위험도는 어느 연구에서? 코호트 연구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왜? 발생률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환자 대조군 연구는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비교 위험도도 못 구하고 기여 위험도도 못 구하고, 그래서 비교 위험도 대신 산출하는 게 뭐다? 교차비를 산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여 위험도는 이렇게 노출군에서의 발생률에서 비노출군에서의 발생률을 뺀 차이다라고 했어요. 자, 6번 문제.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했더니 보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민감도가 얼마네요. 민감도는 뭐예요? 누구 중에서? 환자 중에서 누구?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몇 %냐? 그럼 환자가 누구예요? 요 100명이 환자죠? 환자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91명이에요.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100명 중에 91명이니까 91%죠.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민감도는 환자 중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특이도는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음성자의 비율, 의 음성률은 반대죠. 질병이 있는 사람에서 결과가 양성이어야 되는데 음성으로 잘못 판정받은 사람들의 비율, 양성률은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양성으로 잘못 판정받은 비율. 양성 예측도는 뭐예요?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환자가 몇 %냐. 음성 예측도는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몇 %냐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했어요. 자, 7번.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할 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약품 수급에 대한 계획, 뭐가 가장 적절하다? 유병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떤 보건의료의 필요한 자원들을 추정할 때는 유병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발생률 같은 경우는 급성질환이든 만성질환이든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도구로 주로 사용이 되고, 유병률은 인력, 자원 소요를 추정하는데, 그래서 병상수, 보건기관수 이런 거 계획할 때 주로 유병률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유병률이고요. 자, 다음에 매개물에 대한 기생충 분류와 예시 잘못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는데,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은 모두 채소가 매개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토양 매개래요. 채소는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겠죠. 채소가 원래부터 기생충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분변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이 돼서 채소가 야채에 오염이 되고, 그 채소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 매개성 기생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몰라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볼게요. 어패류, 간흡충, 폐흡충, 욕고가흡충 다 뭐예요? 민물고기가 중간 매개니까 어패류가 매개하는 거고,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가 매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고, 유구조충, 선모충 뭐예요? 둘 다 돼지잖아요. 유구돼지, 무구조충은 소. 그래서 소고기 묵국에서 무구조충은 소, 나머지 유구조충은 돼지라고 했죠. 그래서 물, 채소가 아니라 얘는 돼지. 그럼 얘는 확실하게 틀렸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채소류를 통한 감염인데 이 채소류를 통한 감염을 여기에선 지금 토양 매개성으로 싹 바꿔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출제한 거고요. 나머지 소는 무구조충, 돼지는 유구조충이랑 선모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간흡충, 외우렁이, 잉어, 붕어, 참붕어 등등, 폐흡충, 다슬기, 민물개, 가재, 욕구가흡충, 다슬기, 은어, 황어, 숭어가 중간 숙주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고 9번 상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브루셀라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브루셀라증 대표적인 인수 공통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소, 돼지, 개, 염소 등 가축이 병원소가 되고요. 파상열이라고도 불러요. 브루셀라병의 다른 이름이 파상열이었죠.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야외에서 풀밭에 눕는 일을 삼가하고 백신 접종을 하래요. 이건 뭐예요?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설명이죠. 왜 야외에서 눕지 말래요? 병원소가 뭐예요?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소는 들쥐 배설물에 있는 서울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가 병원소다. 그래서 늦 가을에 건조할 때 들쥐 배설물이 말라서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떠오르는데 그때 내가 누워 있으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봄 가을에 잔디밭에 눕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행성 출혈열은 고위험 감염 위험이 있는 농부라던가 군인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라고 했죠. 자, 브루셀라증 감염 경로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브루셀라균으로 오염된 먼지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브루셀라증 3급 감염병이고요. 브루셀라균, 세균이에요. 병원균이고 염소, 양, 소 같은 이런 가축들의 소독되지 않은 젖이나 그 젖으로 만든 치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서 주로 감염이 되겠죠. 그러면 자, 식품매개 감염 그리고 비말 감염도 가능해요. 잠복기 2, 3주 정도 수개월인 경우도 있고요. 열나고 오한, 발한, 두통 등의 증상이 있고 예방을 위해서 보시면은 감염된 동물의 조직, 체액과 접촉하는 거 피하는 거. 그 다음에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해요. 사람 예방접종 아니고 우유, 유제품, 살균하는 거. 자, 10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신고 규정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네요. 1급은 즉시,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에, 4급은 7일 이내에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자, 우리 의료기관의 의사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한다?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감염병 발생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요거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었어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치과,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라고 했죠.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이 있어요. 자, 그 확인기관의 직원은 그냥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고 기관의 장이 마찬가지로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자,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요. 군의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표본 감시 기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4급인 표본 감시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그래서 사실은 7일 이내에 보고한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7일 이내에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11번 대기오염이 아닌 거 묻고 있는데 우리 이거 뮤주계곡, 도노라 공업지구 이거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수업 때 문제 풀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자, 뮤주계곡, 벨기에 뮤주 계곡에서 공장들이 있었는데 공장 대기오염 물질이 원인이 돼서 됐었고, 그럼 공장 대기오염 물질이니까 웬만하면 아황산가스가 가장 많을 거예요. 도노라 공업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장 대기오염 물질 아황산가스였고, 포자리카는 뭐예요? 포자리카는 멕시코 포자리카 지역에서 그 공장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런던 스모그 대표적인 아황산 가스가 문제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포자리카는 멕시코 포자리카 석유 정제 공장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이 돼서 지역 주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황산 가스, 대기 오염 중에서도 아황산 가스 그리고 기온 역전 현상이 같이 있었던 사건들이죠. 세 가지가 모두. 자, 12번
수질오염 지표를 묻고 있는데 수 중에 유기물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안정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이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되겠고, 자, 유기물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해서 하수의 오염도를 사용하는 지표다. 그래서 BOD가 높으면 그 물이 많이 오염됐다, 유기물질이 많다라는 의미였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수소이온 농도는 물의 수소이온량을 나타내는 지수, 그래서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용존산소량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높다라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 용존산소량이 낮으면 물이 오염됐다라는 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미생물이 아니라 피산화성 물질, 산화제,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이라던가 중크롬산 칼륨을 이용을 해서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게 COD였고요.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분해되는데 사용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게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죠. 자, 13번 기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온이란 기온은 지상 1.5m 높이에서의 대기의 건고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했고요. 보통 의복을 통해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 10도에서 26도 정도고,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거 내가 넣었나 모르겠네. 아, 이거 안 넣었구나. 우리 교재에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성층권 이렇게 있고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 뭐 이렇게 있는 그림 기억나요? 그래서 12km 정도 항공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다가, 자, 성층권이 여기다. 성층권에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자, 다 중간권으로 가면 다시 낮아지다가 열권으로 가면 다시 높아진다. 이런 그림 있잖아. 그쵸? 성층권에서는 여기 중간에 성층권에 그 오존층이 있잖아요. 오존층이 태양열을 어느 정도 반사를 하면서 여기에 온도가 더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대륙권은 어때요? 대륙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자, 연교차는 보통 저위도보다는 고위도가 더 연교차가 커요. 일교차도 그렇고 연교차도 그렇고 고위도에서 더 커요. 그래서 기온에 대한 거 보면은 야외에서 기온을 측정할 때는 1.5m에서 건구 온도를 측정하고, 실내에서는 45cm 높이에서 측정을 하게 돼요. 자, 일교차와 연교차 보면은 일교차 내해산 순서로 크다라고 했고, 연교차는 한온열 순서로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위도랑 저위도를 비교해 보면은 고위도가 일교차도 더 크고 연교차도 더 커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다음에 적정 실내 온도, 거실은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뭐 침실이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였고, 대기권의 기온, 자, 이 전체를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 12km까지 이하의 대기권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부르죠. 대륙권에서는 100m 올라갈 때마다 0.6에서 1도 정도씩 온도가 하강한다라고 했고요.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 산업장의 작업환경 관리 중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우리 보시면은, 자, 개인용 위생보호구, 개인보호구는 우리 사실 대치가 있고 격리가 있고 개인보호구가 있고 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치 따로, 격리 따로, 개인보호구 따로, 환기를 이렇게 따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개인보호구는 뭐 방독면, 방진 마스크, 귀마개 뭐 이런 것들을 개인보호구라고 했어요. 자, 위험한 시설을 안전한 시설로 변경한다. 이건 뭐예요? 대치죠, 대치. 그래서 공정을 대치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위험한 물질을 독성이 적은 물질로 교체한다. 물질을 대체하는 거네요. 자, 분진이 많을 때 국소 배기 장치를 통해서 배출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환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환기. 그럼 얘는 대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개인보호구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개인보호구는 격리의 한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저는 계속 얘기를 해서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기억한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공중보건학이나 산업보건 서적에 격리 안에다가 개인보호구를 넣어서 설명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개인보호구 방독면을 내가 썼어요. 여기 유해물질이 있어요. 나와 유해물질 사이를
막는 거예요, 아니에요? 막는 거잖아. 요게 격리를 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보면은 격리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출제가 된 문제고, 그래서 보시면 대치는 유해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하지 않은 공정으로 바꿔주는 것.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대치라고 했어요. 물질을 대체하거나 장비를 대체하거나 공정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자, 격리는 작업자랑 유해인자 사이에 장벽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장벽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장벽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막은 것도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장벽은 물체일 수도 있고 거리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있다라는 것. 자, 개인보호구는 그래서 유해인자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모두 개인보호구라고 하는 거고, 가장 마지막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 이거 이제 이의 제기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문제 옳은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이거 개인보호구를 격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출제자여도 제가 그런 문제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접목을 못 시켰을 경우에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요 정도의 제가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다이옥신에 대한 거. 자, 15분 문제 보시면은 요거 좀 많이 틀리셨는데, 다이옥신은 주로 불소화합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은 불소화합물이 아니라 주로 염소화합물. 그래서 그 염소화합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요. 소각장이나 화학 공장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이 보통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리고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다이옥신은. 그럼 얘가 공기 중으로 나왔다가 가라앉아서 주변에 땅, 그다음에 녹초, 목초 이런 식물 이런 것들을 오염을 시키게 되고, 그 목초나 거기서 나온 곡물을 가지고 소돼지 닭의 사료로 이용하게 되면은 그 소돼지 닭의 몸에 쌓여요. 그리고 그걸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의 몸에 더 높은 농도로 농축이 되게 되는 거고, 사실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서 물에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땅이 오염이 됐어.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다이옥신이 씻겨 내려가서 물로 들어가서 하천 바닥이나 이런 데로 가요. 그러면 물에 녹아서 막 있진 않지만 얘가 어패류를 오염을 시킨대요. 그래갖고 그 어패류를 사람이 먹었을 때, 다이옥신이 이제 들어있는 어패류를 먹었을 때 사람에게 3차적으로 축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이건 좀 치사하다, 문제가. 그죠? 근데 보통 다이옥신을 우리가 그래서 잔류성 유기오염을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천이나 바다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 경우까지는 사실 공중보건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를 환경 파트에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6번 문제 보실게요.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몇 명의 여자아이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망률까지 고려한 출산력 지표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러분 문제를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몇 명의 여자아이를 낳는지 총 재생산율 맞았다 이러고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망률을 고려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태어난 여자아이가 생존해서 출산 가능 연령까지 도달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거다. 그까지 감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순재생산율에 대한 설명인 거죠. 보시면은 그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한 여자가 평균 남자의 여자의 합쳐서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느냐라는 개념. 총재생산율은 그 중에서 여자아이가 몇 명이냐. 그래서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여자아이를 몇 명 낳느냐. 순재생산율은 그렇게 낳은 여자아이 가운데 출산 가능 연령에 도달해서 한 생존 여자 수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순재생산율이라고 했어요. 자, 17번 교육 기법 묻고 있는데,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건강 증진 전문가,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등 3명의 전문가가 발표를 했대요. 그 다음에 청중의 공개 토론에 참여했대요. 이거 무슨 방식이에요?
심포지엄이죠. 이거 너무나도 심포지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을 쭉 발표를 한 다음에 청중과 공개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2번.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은 집단 토론은 어떤 대상자들 전체를 모아서 다 같이 집단 토론하는 것. 그래서 참가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교육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심포지엄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와서 쭉 발표를 해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발표를 한 다음에 발표가 끝나면 청중과 공개 토론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심포지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 부분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버즈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인원이 있을 때 그 많은 인원을 소집단으로 다 쪼개서 각각의 소집단별로 토론을 하고 다시 모여서 전체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을 버즈 세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석 인원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게 버즈 세션이었죠. 자, 배심 토의 또는 패널 토의라고 하는데 대립되거나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 또는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여기는 발표가 아니라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입장을 주고받고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청중은 높은 수준의 토론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보고 자, 다음에 18번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 예방관리 사업의 3차 예방 수준의 사업을 묻고 있는데 자, 우울증 예방에 대한 홍보책자 자, 우울증이든 뭐든 간에 예방을 위한 홍보책자니까 1차 예방이겠고 자, 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한대요. 검사를 진행했으니까 2차 예방 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대요. 왜? 예방하려고. 그러면 1차 예방이죠. 정신병원 퇴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니까 이거는 3차 예방이겠죠. 정답은 4번. 자, 19번 인두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의료진의 과잉 진료가 증가한다. 어때요? 인두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역 주민의 머리수만큼 금액을 책정을 해서 의료기관에 주고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나에게 배당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는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했어요. 의료 서비스가 최소화되는 문제가 오히려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에게 배정된 돈이 이 병원으로 갔으니까 이 사람은 그 병원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료의 지속성은 증대가 되겠죠. 신의료기술, 신약 개발에는 소홀하게 돼요. 왜냐하면 받은 돈 가지고 쓰고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막 첨단 의료기술 이런 거 별로 도입하기 어렵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확대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돼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거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집중하거나 과잉 진료가 증가하는 건 모두 어떤 제도? 행위별 수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인두제는 등록된 환자, 주민 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가 되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행정적으로 간편하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과소진료, 서비스 최소화 문제, 후송 의뢰 증가 문제, 환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있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우리 기술직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보건직 같은 경우는 사회부장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접목할 수 있는 모르는 문제 풀 때를 이제 접목을 해보면은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한대요. 요양급여 비용이 뭐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나도 얼마 냈지만 공단에서도 병원에 얼마를 주겠죠. 그게 요양급여 비용이에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누가 받는 거예요? 병원이 받는 돈이에요. 누가 줘요? 공단이 주는 거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인지를 결정할 때 누가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뭘 한다고? 주고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대통령이 어떻게?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러면 뭔가 그럴 법하지만 자기네끼리 결정한다고? 근데 밑에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랑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뭐예요? 병원,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 돈 받을 사람, 공단은 돈 줄 사람이랑 받을 사람이 교섭을 해야 되겠지.
이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접목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가긴 어려울까?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내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론들을 접목을 시켜봐야 되고, 정답은 4번이고 보시면은 수가체계, 이걸 보건행정에서 사회보장 파트에 있는 내용이 공중보건교재에는 없고 보건행정교재에만 있는 내용인데, 수가체계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 약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내는 돈을 수가라고 해요. 그래서 의료 수가를 어떻게 의료 수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심의를 한다라는 건데, 제가 심의하기 전에 보면은 급여 대상 수가를, 급여 비용, 요양급여 비용을 공단 이사장이랑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서로 계약을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정하면 그거를 건정심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병원협회 회장, 의사협회 회장, 치과의사협회 회장, 한의사협회 회장, 조산협회, 간호협회 회장, 또는 약사회장, 보건소 등등등 보건복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등 해서 유형별 7개의 요양기관 유형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지.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건정심에서 의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요. 이게 수가를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 기출, 서울시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성적이 있길 바라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풀이가 좀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